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좋아요뿐만 아니라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의 4부는 정법 승부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이 첫 번째 주제가 이 택시기사 살해 혐의의 이기영인데, 이거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누리타다예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게 연쇄살인의 개념은 2인 이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변호사. 2인 이상을 살해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심리적 발현 상태의 연장선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혀 별개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살인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심리 상태, 굳이 살해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찾아서 일정한 냉각기를 보유한 상태로 연이어서 살해한 경우를 연쇄살인이라고 합니다. 연이어서 살해한 것.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게 테디 번디인가요? 네. 테디 번디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 미국의 이제 연쇄살인범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연쇄살인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것보다 휴직일에 갔잖아요. 예? 이게 두세 달 또 휴직이 갔다가 또 살인을 저지르고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동기가 뭐냐? 동기는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네네. 그 냉각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쇄살인의 요건입니다. 그 자체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극도 흥분 상태라 마구 살인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연쇄살인은 어떤 누군가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상당 부분 냉각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전 살인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설명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한 상태가 연쇄살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살인의 유형 중에서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이라고 해서 5유형, 가장 중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 연쇄살인범에 해당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형사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경찰이셨잖아요. 이기영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쇄살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까지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쇄살인의 범주로는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두 명이서 연달아 살해했지만 일종의 극단적 인명살인으로 보고 있지만 연쇄살인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재판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본인의 동거녀 살인 사건은 오히려 그 이후에 발생했던 끔찍한 게 그 집에 가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혼자 살았죠. 진짜. 그리고 뭐 술자리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대단히 거액을 상속받아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다라고 과신하고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범행이 발각된 것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손을 다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가면서 병원에서 체포가 됐는데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처음에는 용의선상에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동거녀도 또 피해자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반 살인보다 훨씬 나쁘다고 본 게 보복살인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과실 비율로만 따지면 이 택시기사분의 과실도 적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그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자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해서 살인을 한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태, 체크카드,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인출해서 썼거든요. 또 다른 여성에게 고액의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형이 언도됨이 타당하다라고 사형 구형을 했지만 1심 재판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의 판시 내용을 보면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을 텐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다라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아마 뭐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의 형법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죠. 없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가석방용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법적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 선고나 그 효과가 동일한 것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지만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형기의 20년만 경과하면 가석방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형이 선고되게 되면 더 이상은 가석방을 선고할 여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러한 이유로 이 재판부에서도 만약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다면 선고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엄한 처분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했던 것이죠. 그게 사실 이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의 따님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제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미 했으면 이런 탄원서가 이 2심 판사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탄원의 의미는 이 피해자분은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유족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지 당연히 재판부에 의견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쉽사리 무시하기도 어려운 의견인 것은 당연하게도 사실입니다. 이 유족들이 올리고 있는 탄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형 이외에 다른 형이 선고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가장이 사망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치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가족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랬거든요. 휴대전화로. 본인이 그 택시기사를 가장해서 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재판부 입장은 사형이 97년도 이후에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수감 중인 이런 수감자들도 상당수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렇다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재판부 고민했을 겁니다. 왜? 집행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지만 사실 입법적인 공백 이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란 게 있어야 사회적인 격리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영 같은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을 했거든요. 가석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 국회 차원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전자발찌든 뭐든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죄만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서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저는 솔직히 그거 잘 공감을 못해요. 예? 그런데 이런 정도의 흉악범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지 글쎄 제가 이 인권의식이 지극히 박약하다는 욕을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저는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를 상당히 좀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은 우선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결국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시신을 찾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언사를 하기도 했었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 일부분은 무죄가 선고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상 일부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단순 살인을 넘어서서 금전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인이자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는 즉 신고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복 목적 살인이라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기영의 태도도 다소 특이합니다. 통상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잖아요. 일부라도 선처를 받고자 하는데 이기영은 그와 다르게 법정에서도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발언 자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략적인 태도가 아닐까.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부로 하여금 사형 선고한 것 자체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혹여나 부담을 가지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을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혹시 그 경찰 생활하실 때 원세살인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네. 못하셨죠.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할 때 유영철을 검거한 그 경찰 형사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사회에 철저한 격리가 일단 우선 그게 저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